미국 국방부 펜타곤과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동시에 혼란에 빠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동해 작전 지도를 설계해온 장성들조차 보고서를 받아들고 말을 잃었다. 동해 한가운데 지도에서는 그저 작은 점으로만 표시되던 섬 하나가 기존의 모든 전략 계산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동해 공해상에서는 미 공군 정찰기가 임무 수행 중 심각한 엔진 이상과 연료 부족을 동시에 겪고 있었다. 최대 파고 18m에 달하는 폭풍 해역에서 조종사가 선택할 수 있는 비상 착륙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가장 가까운 선택지는 일본이 관리하는 오키제도 인근 해상기지였다. 수십 년 동안 미군은 이 지점을 동해 작전의 핵심 보조 거점으로 가정해왔다. 일본의 토목 기술은 세계 해상 활주로 역시 이미 완성 단계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그러나 관제탑에서 날아온 회신은 충격적이었다. 활주로 침하로 인해 착륙 불가. 이미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구조물이 손상되었고 파도와 지반 문제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였다. 그 순간 조종사의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연료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고 파도는 비행기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다. 그때 레이더 화면에 이해할 수 없는 신호가 잡혔다. 동해 한가운데 원래라면 절벽과 바다만 존재해야 할 위치에서 명확한 활주로 반사 신호가 포착된 것이다. 위치는 대한민국 울릉도였다. 지도상으로는 대형 항공기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받아 왔던 곳이었다. 어둠 속에서 길게 뻗은 활주로가 빛을 반사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약 1200m.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직선 구조였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상황에서도 구조물은 항공모함처럼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미군 지휘부는 즉각 상황 분석에 들어갔다. 일본이 수차례 실패한 해상 활주로 환경에서 어떻게 한국은 이런 구조물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펜타곤 내부 회의는 그날 밤 긴급 소집되었다. 동해 전략의 전제 조건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군은 일본 본토와 오키제도를 중심으로 동해 작전을 설계해왔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일본의 해상 활주로는 기능하지 못했고 예상 밖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이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공항 문제가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 전투기와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는 생존 거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동해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활동이 점점 노골화되는 공간이다. 미군에게 이 해역은 단순한 주변 바다가 아니라 태평양과 한반도 안보를 잇는 핵심 축이다. 불침 항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의 존재 여부는 전쟁 억제력 그 자체를 좌우한다. 일본이 수십 년간 자신해온 토목 기술이 이 해역에서 반복적으로 좌절되는 동안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길을 만들고 있었다. 이 사실은 미군 수뇌부에게 불편한 진실이었다. 기술과 예산, 동맹 구도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전제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울릉도라는 작은 섬이 그동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위치가 동해 전략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펜타곤의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동해 작전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은 대한민국 울릉도다.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동해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일본의 반복된 실패에서 드러났다. 펜타곤이 일본을 전적으로 신뢰해온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해상공항을 실전에서 운용해온 국가였고 대규모 매립과 방파 기술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아왔다. 미군은 동해작전의 보조 거점을 일본이 책임질 것이라 믿었고 그 중심에 오키제도 인근 해상활주로 계획이 있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전략적 자산으로 포장해왔다. 동해의 거친 파도와 깊은 수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반복적으로 제출되었다. 문제는 보고서와 현실이 전혀 달랐다는 점이었다. 공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첫 번째 시도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도에서는 파도에 의해 방파 구조물이 붕괴되었다. 네 번째 시도부터는 침하와 균열이 동시에 발생했다. 실패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바다를 흙과 돌로 메워 인공지반을 만드는 방식은 동해의 파도 에너지를 견디지 못했다. 파도는 구조물을 때리는 동시에 내부의 토사를 쓸어내렸고 결국 활주로 하부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다. 일본 기술진은 이를 보강 공사로 해결하려 했지만 보강을 할수록 구조물의 무게는 증가했고 지반 침하는 더 심각해졌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실패 이후 일본 내부에서도 회의론이 확산되었다. 일부 기술자들은 이 해역에서는 해상활주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방위성과 정치권은 이미 투입된 예산과 체면 때문에 후퇴하지 못했다. 일곱 번째 시도는 가장 대담했다. 방파제를 더욱 높이고
콘크리트 두께를 대폭 늘린 설계였다. 결과는 더 처참했다. 파도는 방파제를 넘었고 구조물 내부의 응력이 한계를 초과하면서 균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첫 번째 실패가 결정타였다. 복구 불가능 판정이 내려졌고 일본 방위성은 내부 문건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사실상 중단 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미군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은 문제의 원인을 자연 환경 탓으로 돌렸다. 동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라는 논리였다.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자연의 잔혹함이란 설명은 편리한 변명이었다. 펜타곤 내부에서도 이 설명은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다. 동해의 파도 데이터는 실제로 극단적이었고 수심 역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경험해온 일본조차 실패했다면 다른 대안은 없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그래서 미군은 일본 본토기지 확장이라는 차선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동해 작전 반경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이라는 변수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었다. 울릉도는 험준한 산악지형과 거친 바다로 인해 오랫동안 접근 불가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다. 일본보다 더 깊은 수심, 더 강한 파도, 더 불리한 지형 조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일본이 실패한 곳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렇기에 일본은 확신했다. 자신들이 못한 일을 한국이 해냈을 리 없다고. 그러나 일본의 실패는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었다.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문제였다. 바다를 적으로 보고 힘으로 눌러 이기려는 접근은 동해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막으려 할수록 파도는 더 큰 에너지로 구조물을 파괴했다. 일본의 해상 활주로는 점점 더 거대해졌지만 동시에 점점 더 취약해졌다. 이 실패의 연쇄는 동해 전략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미군은 믿을 수 있는 거점을 잃었고 일본은 더 이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바로 그 공백 속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울릉도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일본이 8번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곧 동해의 판을 뒤집게 될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었다. 울릉도가 처음 미군 전략 문서에 등장했을 때 그것은 대안이 아니라 참고 항목에 불과했다. 험준한 산악 지형, 좁은 가용 면적, 그리고 무엇보다 동해에서도 가장 거친 해역이라는 평가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보다 더 깊은 수심, 더 강한 파도, 더 불리한 조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해상 활주로는커녕 소규모 항공시설조차 불가능한 장소였다. 그렇기에 일본이 8번 실패한 뒤에도 누구도 울릉도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처음부터 접근 방식이 달랐다.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발상 자체를 재검토했다. 일본식 매립공법은 흙과 돌을 쌓아 인공지반을 형성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얕은 수심과 비교적 잔잔한 해역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동해처럼 파도 에너지가 강한 환경에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파도가 구조물 내부로 침투하면서 토사를 빼내고 그 결과 지반 침하가 발생한다. 일본의 반복된 실패는 이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 기술진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바다를 메우지 않는다. 대신 바다 위에 성을 세운다. 이 개념의 핵심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즉 케이슨이었다. 기존에도 항만공사에서 사용되던 공법이었지만 울릉도에 적용된 규모는 전례가 없었다. 하나의 케이슨 무게는 약 16,000톤, 아파트 수십 층 높이에 해당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였다. 이 구조물을 수십 개 연결해 하나의 연속된 기반을 형성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제작과 설치였다. 이 정도 크기의 구조물은 육상에서도 제작이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바다로 옮겨 정확한 위치에 침설하는 과정이었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동해에서 오차 없이 구조물을 가라앉히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었다. 일본 기술진조차 2단계에서 불가능 판정을 내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1cm의 오차가 전체 구조물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조선 산업에서 축적한 기술을 이 공사에 총동원했다. 초대형 선박을 건조하며 쌓아온 정밀 제어 기술, 부유 구조물의 안정성을 계산해온 경험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케이스는 육지에서 제작된 뒤 바다로 끌려나갔고 실시간 계측과 제어를 통해 정확한 위치에 가라앉았다. 파도가 강할수록 작업은 더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그 환경 자체를 계산에 포함시켰다. 울릉도 공사의 진짜 핵심은 파도를 막는 데 있지 않았다. 파도의 힘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구조였다. 케이스 내부에는 특수 설계된 공간이 존재했다. 파도가 몰려오면 그 에너지가 내부로 유입되어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서로 상쇄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파도를 정면에서 튕겨내는 방식이 아니라 힘을 빼버리는 방식이었다. 파도가 강할수록
구조물은 더 깊이, 더 안정적으로 바닥에 밀착되도록 계산되어 있었다. 이 공법은 단순한 토목 기술이 아니었다. 자연을 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자연의 힘을 구조의 일부로 흡수하는 사고 전환이었다. 일본이 파도를 이겨야 할 대상으로 봤다면 한국은 파도를 함께 견뎌야 할 변수로 받아들였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 미군 측에서 울릉도를 처음 직접 확인했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수치였다. 진동 계측 결과는 육상공원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해상 매립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미세한 출렁임이나 지반 반응이 감지되지 않았다. 파도가 바로 옆에서 방파제를 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표면은 거대한 안반 위에 놓인 것처럼 안정적이었다. 이 시점에서 일본의 실패와 한국의 성공은 더 이상 비교의 문제가 아니었다.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일본이 기술과 자본으로 자연을 눌러보려 했다면 한국은 자연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버티는 구조를 만들었다. 울릉도 활주로는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다. 동해라는 극한 환경에 대한 해답이었고 동시에 기존 전략사고를 근본부터 흔드는 존재였다. 그리고 이 구조물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상예보를 벗어난 초대형 태풍이 동해로 방향을 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8번 실패했던 바로 그 이유, 파도와 바람의 극한 조건이 울릉도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폭풍은 한국의 선택이 옳았는지를 가릴 마지막 시험이 될 예정이었다. 태풍 경보가 격상되었을 때 울릉도 현장은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기상청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 전환으로 초대형 태풍이 동해 한가운데를 관통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예상 파고는 기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90km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파도 에너지는 일본 오키제도 해상 활주로가 무너졌을 때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었다. 이 태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울릉도 활주로 설계 전체를 검증하는 실전 시험과도 같았다. 미군 내부에서는 즉각 철수 논의가 시작되었다. 고위 장성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은 부담이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것은 단순한 인명피해가 아니라 동맹 신뢰와 전략 판단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일본 측 역시 위성 자료를 근거로 울릉도 활주로가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다. 자신들이 실패한 환경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한국이 성공할 리 없다는 확신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었다. 한국 측 기술진은 구조물의 실시간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었다. K승 하부 압력, 구조물 응력 분포, 파도 충격 분산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에 머물러 있었다. 태풍이 접근할수록 파도는 더 거세졌지만 오히려 케이스는 바다바닥에 더욱 안정적으로 밀착되고 있었다. 설계 단계에서 계산된 시나리오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울릉도를 덮쳤을 때 외부에서는 모든 통신이 차단되다시피 했다. 바람은 건물을 흔들었고 파도는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몰아쳤다. 이 상황에서 기존 해상 매립 공법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라면 내부 침식과 구조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울릉도 활주로는 달랐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구조물 내부로 유입되자 에너지는 케이슨 내부에서 분산되기 시작했다. 파도는 서로 충돌하며 힘을 잃었고 구조물에 전달되는 충격은 계산된 한계치를 넘지 않았다. 밤새 이어진 폭풍 속에서도 계측 수치는 극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진동 수치는 육상 활주로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미세균열을 감지하는 센서에서도 이상 신호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안전 확인이 아니었다. 일본이 8번 실패했던 가설, 즉 동해에서는 해상 활주로가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태풍의 중심은 울릉도를 지나 동쪽으로 이동했다. 바람 소리가 잦아들자 현장 인력은 조심스럽게 외부로 나섰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활주로 표면이었다. 침수 흔적은 없었고 균열도 발견되지 않았다. 방파제 역시 구조적 손상 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고도 구조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곧 위성사진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태풍이 영향을 준 일본 오키제도 해상 활주로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방파제 일부가 유실되었고 지반 침하로 인해 활주로는 더 이상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동일한 자연 조건, 다른 결과였다. 차이는 분명했다. 설계 철학과 접근 방식이었다. 울릉도 활주로의 생존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다. 이는 동해 전략 전반에 대한 신호였다. 극한 환경에서도 지속 운용이 가능한 거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작전 반경과 대응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다. 미군은 더 이상 가정 속의 거점을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었다. 실제로 검증된 거점이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 태풍 이후 울릉도는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명된 현실이었고 동해 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곧 미국과 일본의 전략 계산을 정면에서 뒤흔들게 될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동해의 전략 지도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위성 자료와 현장 보고가 동시에 펜타곤으로 전달되었고 그 내용은 명확했다. 일본 오키제도의 해상 활주로는 복구 불가능 판정을 받았지만 울릉도 활주로는 가동률 100%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연 조건은 같았고 오히려 울릉도가 더 강한 파도를 견뎠다.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다. 이 대수는 미군 수뇌부에게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그동안 동해작전의 전제는 일본이 제공하는 거점이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일본의 해상 활주로는 반복적으로 실패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능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의 울릉도는 극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증명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었다. 신뢰의 문제였다. 미군은 즉각 비교 분석에 들어갔다. 활주로 안정성, 기상 악화 시 운용 가능 시간, 긴급 착륙 대응 능력, 유지보수 소요 시간까지 모든 항목이 검토되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울릉도는 단순한 민간공항을 넘어 전시 상황에서도 운용 가능한 전략 거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전투기뿐 아니라 대형 수송기의 이착륙 가능성까지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반응은 극단적이었다. 초기에는 위성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군 정찰 위성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자 부정은 설득력을 잃었다. 일본 내부 보고서에서도 오키제도 활주로의 구조적 한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공개적인 실패 인정에는 소극적이었다. 8번의 실패와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손실은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울릉도는 국제사회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전략 환경을 바꾸는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동해에서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분명한 신호였다. 그동안 동해는 기상과 지형을 이유로 회색지대로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상시 감시와 대응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었다. 미군 내부에서는 불편한 자각이 일어났다. 그동안 일본의 기술력과 인프라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울릉도는 동맹 구조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사례였다. 누구를 전략 파트너로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거점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울릉도와 오키 제도의 대비는 단순히 두 개의 활주로 비교가 아니었다. 자연을 대하는 태도, 기술을 설계하는 철학, 그리고 실패에 대한 책임인식까지 모두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일본은 자연을 극복 대상으로 설정했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했다. 한국은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극한 상황에서 그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정이었다. 미군은 기존의 동해 전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인가. 울릉도라는 변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군사배치 조정이 아니라 동해 전체의 권력 균형을 다시 그리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곧 공식적인 전략 수정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결국 펜타곤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동해 전략 보고서는 전면 수정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기존의 가정과 우선순위가 하나씩 삭제되기 시작했다. 일본 본토와 오키 제도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작전 반경은 현실과 맞지 않았다. 극한 기상 상황에서 지속 운용이 불가능한 거점은 전략 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대신 울릉도는 검증된 거점으로 공식 문서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동해에서의 감시와 대응 개념이 달라졌다. 비상 상황에서 전투기와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는 위치, 재급류와 재출격이 가능한 시간, 작전 지속 능력이 다시 계산되었다. 울릉도를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은 이전보다 짧은 대응 시간과 높은 생존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억제력의 질적 변화였다. 일본은 이 흐름을 막지 못했다. 오키제도 해상 활주로의 붕괴 이후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프로젝트는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뒤늦게 한국의 공법을 분석하려 했지만 핵심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다. 파도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설계 논리, 초대형 케이스 내 정밀 침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한 축적된 산업 역량은 단기간에 모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울릉도의 의미는 군사 영역을 넘어 확장되었다. 동해의 섬은 더 이상 고립된 공간이 아니었다. 악천 후에도 끊기지 않는 항공 연결은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었고 이는 곧 국가의 책임과 직결되었다. 전략 거점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길이라는 이중적 성격은 울릉도를 단순한 군사기지로 환원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군 내부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동맹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역량을 가진 파트너여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울릉도는 그 기준을 충족했다.
자연을 힘으로 누르려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계산에 포함시키는 접근이 극한 환경에서 더 강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동해의 균형은 그렇게 재편되었다. 지도 위에 작은 점으로 보이던 섬은 실제 전략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았다. 현실에 맞는 선택을 한 결과였다. 검증된 기술과 책임 있는 설계,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도 버티는 구조가 결국 전략을 만든다는 단순한 진실이 확인된 것이다. 울릉도 활주로는 이제 상징이 되었다. 자연 앞에서 무너진 8번의 실패와 자연 속에서 살아남은 한 번의 선택. 그 차이는 동해의 미래를 갈랐다. 그리고 이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의 전략 계산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이 동해 전략이 바뀐 이유이며 작은 섬이 판을 뒤집은 진짜 배경